자, 두 번째 우리 매트라이프 10월 22일 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방법 중에서 재무상태표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지금 손익계산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손익계산서는 이제 이게 PL이라고 하죠. PL. 손익계산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변 대변이 있습니다. 차변 대변. 자,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왼쪽 이 차변에는 이게 이제 이익 관련에 대해서 나오고 오른쪽에는 비용. 자, 이익이 만약에 100이 나왔다. 근데 비용이 80이 나왔다. 그러면은 차액은 얼마예요? 차액 20. 요거는 이제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 1년 장사를 해서 여기 80이고 여기 20이죠. 1년 장사를 해서 이익이 100이 나왔어요. 100이 나왔는데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서 돈을 썼는 것이 80이 있었다. 그러면은 순수 이익은 20입니다. 그죠? 20. 자,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예요. 원리가 이래요. 그러면은 이익이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매출이라고 하죠. 매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출을 100을 해서 비용이 80을 썼고 나머지 20억을 이제 우리가 순수 이익을 봤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 빼기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 빼기 비용은 당기 순이익. 자, 이렇게 이제 정식이 성립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출 원가보다 비용을 더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은 100인데 비용을 120 썼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당기순 손실이 이쪽으로 가겠죠. 당기순 손실이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20. 그러면은 등식이 성립되잖아요. 120 빼기 매출 100. 여기 빼면은 120. 그러면 이 합계는 12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매출 원가가 많으면은 비용보다 매출이 많으면은 이익이 생기고 매출보다 비용이 많으면은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나열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자, 나열식 손익계산서 나열식. 자, 한 장으로 쭉 이렇게 나열식 하면 처음에 매출에서 이제 매출에도 이 비용이 들어가요. 인건비라든가 뭐 쭉 이제 원자재 구입 자금, 인건비, 원자재 구입 자금, 매출에서 이거 빼면은 요걸 갖다가 우리는 매출 원가를 하죠. 그럼 매출 총 이익이 나와요. 자, 매출 중에서 매출 원가는 원자재 구입비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뭐 기계 감가상각 플러스 뭐 쭉 나오겠죠. 이거 더하면은 매출 원가가 나와요. 매출 원가에서 이제 우리가 매출을 하잖아요. 자, 매출 원가가 만약에 100원이 들었다. 매출을 갖다가 그럼 120원 했다. 그러면 20원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맞잖아요. 내가 이 물건을 만드는데 자, 100원이 들었어요.
그럼 이것을 120원에 팔았어. 그럼 매출 이익이 20이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매출 총이익에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판관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판매 관리비. 이것을 팔기 위해서 자 물건은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을 팔기 위해서는 영업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뭐 직원 월급이라든가 쭉 그냥 나오잖아요. 그 판매 관리비가 10이 나왔어. 예. 그러면은 20에서 10을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영업이익. 그럼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10이죠. 자,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손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손익이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죠. 비용.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주로 이제 지급이자, 은행에 대출 빌리는 차입금 이자를 영업의 비용에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뭐 한 2, 그다음에 수익이 뭐 영업의 수익이 뭐 은행에 돈을 연하는 이자가 나왔다. 뭐 그런 게 영업의 수익이죠. 요거 1. 그래 하면은 10에서 2를 빼고 1을 더하니까 9가 남죠. 여기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에요. 자, 이익이 9라. 그러면 밑에 이제 법인세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법인세 뭐 이익 하면 이거 빼면은 당기 순 이익 해가지고 7이 나오겠죠. 자, 이거 나열식이에요. 차변 대변을 섞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가. 자, 보세요. 매출 원가가 100인데, 예, 100인데 우리가 120에 팔았어. 참 만들었어. 120에 만들었어. 100에 만들었어. 120에 팔아. 그러면 20이 매출 이익이 나와요. 그럼 매출 이익에서 판매 관리비, 경비죠, 경비. 이걸 팔기 위해서 이 돈이 이제 10이 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10이 남았어. 이것을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비용 빼고 영업의 수익을 더하면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나와요. 9가 나왔죠. 여기서 법인세가 2를 나와가지고 2를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7이 나와요. 그래서 이 회사는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7원을 벌었다. 이게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 700만 원을 벌었다. 억이라고 하면 7억을 벌었다. 이렇게.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요 요약 손익계산서 보면은 매출액이 한번 보세요. 2019년도 87억 8,300이죠. 페이지 6페이지예요. 6페이지. 87억 8,300인데 요소 이제 매출을 이제 하니까 이익이 18억 3,100이 남았어요. 거기서 판관비를 뺐어요. 판관비를 빼니까 4억 5,200이 남았죠. 거기서 영업의 수익 61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 1억 8,700 빼니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3억 2,600이 남았어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2를 빼니까 당기순이익이 3억 2,500이 됐어요. 이 회사가 1년 동안 2019년도 1년 동안 장사했는 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나 가지고 이익을 나갔는 게 3억 2,500이 생겼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뒤에 보시면은 이제 손익계산서 이제 상세가 나오죠. 요거는 요약이고 뒤에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요거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매출액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액 중에서 자, 우리가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가공해서 원자재를 사서 가공해서 그 물건을 만드는 것을 그 물건 이름이 뭐예요? 네, 제품이죠, 제품. 이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완제품을 이미 다른 회사에서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을 완제품을 그대로 사가 포장지도 안 뜯고 그대로 파는 거, 그대로 사는 거, 이걸 이름이 뭐예요? 이걸 상품이라고 그래요. 뭐 이거 말고도 종류가 많은데 일단 이 두 개를 이제 이 정립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가져야 되는데 제품과 상품은 그런 점에서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뭐로 되어 있어요? 매출에 밑에 보면은 상품 매출이 31억, 그 밑에 제품 매출이 56억.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대로 물건 있는 걸 그대로 사가지고 팔았는 것이 31억이고 총 매출을 87억 중에서 그 다음에 내가 원자재 사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았는 게 56억이에요. 그 두 개를 합해서 팔았으니까 합계가 87억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예. 어떤 회사는 상품만 막 팔아. 100%. 매출이 100억인데 상품 매출이 100억이야. 자, 이런 회사를 무슨 회사를 그래요? 상품만 취급한다. 예, 유통업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매출이 100억인데 제품만 팔아. 이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제조회사. 이해하시겠죠? 이 제품을 이제 파느냐, 상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리는데 이 회사는 상품과 제품을 믹스해서 파니까 이 회사는 유통업체도 되고 제조업체도 돼요. 그러나 제조 비율이 50%가 넘으면은 총 매출액의 50%가 넘으면은 제품 매출이 50% 넘었죠. 이 회사는. 그러면 제조업으로 분류가 돼요. 중요합니다. 자, 상품 매출이 총 매출이 87억인데 상품 매출이 50%가 넘으면은 이 회사는 유통업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계상 벌칙에 총 매출액의 40%가 넘으면 제조업 매출로 봅니다. 제조업으로 봐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자, 유통업하고 제조업하고, 잘 보세요. 자, 유통업이 직원이 많겠어요? 제조업이 직원이 많겠어요? 예, 유통업은 1,000억을 해도 뭐 사람 한 10명만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제조업은 100억만 해도 직원이 30명 이상이 필요해요. 만약 1,000억 한다 하면 이거 뭐 300명 이상이 필요하겠죠. 자,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게. 제조하고 유통하고 직원 수가. 자, 국가에서 어느 회사를 돈을 더 잘 주겠어요? 왜 그래요? 제조업은 고용 인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기 일자리 창출이 많다. 우리 국민들을 많이 먹여 살린다. 유통업은 작게 먹여 살린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에 우리가 국민 세금을 받아서 배정을 받아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돈을 많이 주자. 이거를 많이 줘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우리 국민들이 잘 산다. 이런데 우리가 정부 정치 자금을 많이 주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 보면 이 회사가 제조업인지 또는 유통업인지 구분이 되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컨설팅을 제조업 쪽으로 하면은 자금을 많이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조업 사장님들은 좋아하겠죠. 그래서 유통업은 보통 매출액의 요거는요, 매출액의 총 매출액의 10%. 요거는 총 매출액의 아까 이야기했죠. 50%. 차이가 엄청나죠. 지원해주는 금액이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업이냐 제조업이냐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가짜가 있어요. 가짜. 재무제표상에 손익계산서에는 분명히 제품 매출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공장에 가보면은 제조 시설이 없어. 제조 시설이. 제조 시설 하면 기계잖아요. 기계, 사람, 공장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원자재도 뭐 창고에 이렇게 있고 뭐 제품도 창고에 있고 이래야 되는데 없어. 재매표 없어. 제조 시설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제품 매출로 또 들어와 있느냐? 이거는 OEM 들어보셨죠? ODM. 네. 제조 위탁을 했는 거예요. 제조 위탁. 지는 제조 시설이 없는데 요거 물건을 만드는 이 물건을 만드는 제조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너그 물건도 만들지만 내 물건도 좀 만들어도 그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OEM이라고 하고 그 상품 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간섭을 위탁하는 회사에서 간섭을 하는 것을 OD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위탁 제조를 갖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물건이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파는 것을 그것도 이제 제조업은 제조업이에요. 그러나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왜? 그 직원이 누구 직원이에요? 저쪽 회사 직원, 나부 회사 직원이니까 제조업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조업은 그 공장에 가보면 알아요. 제조 시설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인원이 많나 안 많나. 그거로 판단하고 또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뒤에 아까 내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재무제표에 이제 보면은 제조 원가 명세표를 하는 게 있어요. 페이지 10 페이지 17페이지에 제조 원가 명세표 있죠. 제조 원가 명세표는 뭐냐? 이 어떤 원자재를 사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과정이 돈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자, 원자재를 사는데 얼마.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 들었고. 그 다음에 파는데 얼마에 팔아가지고. 이익이 얼마 나고. 요 다 나오죠. 비용. 쫙 다 나오잖아. 그래서 원재료비를 이제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고. 그것을 이제 총 제조 비용이 얼마 들었고. 이제 이런 게 다 나와요. 제조 원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그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는 거는 자, 첫째 재무제표상에 제품 매출이 있어야 되고 50%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 원가 명세표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 가짜 제조업이에요. 이런데 이제 외주를 쫓는 제조업이에요. 안 그러면은 제조업이 아닌데 그냥 막 대출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가짜를 그래 만들어놨는 그런 거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제조업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자 재무제표 보니까 제품 매출이라 50% 넘어. 그 제조업이 맞아. 제조업이 맞는데 제조 원가 매수표가 없어. 그러면 제조업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실사를 가니까 제조 시설이 없어. 제조 시설이. 제조 시설이 없으면은 그거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조업을 분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꼭 분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제조업을 분별하려고 하면 첫째 재무제표상 제품 매출 50% 이상 총 매출액에 두 번째 제조 원가 명세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런 게 다 있어도 실사 나와가지고 제조 시설이 없으면 이거는 제조업이 아니에요. 제조 시설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제조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자 유통업이 뭐 총 매출액의 10%배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제조업이면 총 매출의 5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판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장은 지가 유통업이면서 이렇게 OEM, ODM을 주면서 자기가 제조업을 한다.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물어. 사장님 공장이 있습니까? 그 공장도 임대차 계약서
써가지고 그 공장도 이제 임대를 받았더라고. 그럼 현장 한번 가봅시다. 가면은 제조 시설도 있어. 기계도 있고. 그런데 기존 하는 제조 시설 사장한테 야, 누가 실사하고 이번에 나오니까 그 공장 그거 우리 회사 거라고 그래 설명하고 당신은 공장장이라고 이야기해라. 둘이서 짜고 진짜 제조업체가 짜고 그렇게 거짓말 하는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밝혀내야 돼. 그걸 못 밝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못 밝혀냈잖아요. 그러니까 어유 매출을 100억 하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게 10억이니까 나머지 40억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해놔놓고 정부 정책기관에 이제 신청을 이제 하게 해가지고 이제 실사를 받아요. 그 사람들이 딱 나가지고 보니까, 오씨, 이 주소지에 보니까 사업자가 두 개라. A 사업자가 있고 지금 신청했는 사업자 B가 있어. 그런데 내주 따지고 보니까 소유가 전부 A로 돼 있어. 그러면 A 거지 B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등기부 등본도 띄고 뭐 다 사업자 등록도 띄고 해가지고 그 주소지에 사업자 있는 거 다 검토해가지고 딱 나와 보니까 B는 가짜야. A가 짜고 이제 그래 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 찾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컷 일하고 대출 뭐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 사장이 거짓말에 놀아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돼. 알고 이 사장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다 알아야 돼요. 알고 뭐 도와주든지 뭐 이래야 되지. 모르고 당하면은 그건 컨설턴트 자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제조업과 유통업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이 단기 순이익이 안 나고 단기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대출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손실이 나면 안 돼요. 자, 안 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자본금 잠식. 손실이 자꾸 나면은 자본금이 자꾸 줄어들고 줄어드는 걸 잠식이라고 그래요. 자본금 잠식일 때 안 된다. 그 다음에 단기 손실이 났을 때 안 된다. 또 뭐 가르쳐 드렸습니까? 부채 비율이 280% 이상이면 어렵다. 또요. 차액금 비율이 총 매출액에 대비해서 50%가 넘으면 어렵다. 아주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 4개를 지금 가르쳐 드렸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하기 전에 그 업체를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뭐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뽑아서 볼 수 있죠. 이거 딱 보면은 다 나와요. 재무제표, 작년 재무제표, 상계년 재무제표가 다 나오잖아요. 이 단기 손실은 상계년 재무제표.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이잖아요. 그 이전에 상계년에는 2017년, 2018년, 2019년이잖아요. 이 상계년 재무제표 중에서 한 번이라도 단기 손실이 있다, 자본 잠식이 있다 하면은 대출이 안 됩니다. 작년 것만 해당이 돼도 안 되지만은 재작년 거도 해당되면 안 되고 저재작년 거도 해당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참 어렵죠, 그죠? 이게 1년 거만 보는 게 아니고 3년 거를 봐요. 정부 정책기관에서 3년 안에 단기 손실이 있거나 자본 잠식이 있으면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안 끊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회사는 우리가 알고 또 컨설팅을 해야 돼요. 저는 다 해요. 그런 회사도 다 컨설팅 합니다. 우리한테 이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는 거는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는 회사는 정상적이고 사장님이 자기가 서류 챙기가 가면은 다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요. 다 문제점이 있는 거야. 사장님이 자기가 가 있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이제 이 전문가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몸이 안 아플 때 의사한테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 견디니까, 아파가 못 견디니까
의사한테 찾아가는 거야. 그럼 의사가 진찰을 하고 약을 주고 수술을 하고 이거 나사주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이제 어째 말하면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체에 갈 적에는 그 사람들이 오락할 적에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 회사에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결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런 회사 사장님들이 우리를 부르게 돼 있어요. 오락해요. 자기 힘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내야 돼. 이 회사가 왜 안 되는지를. 사장님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사장님은 잘 몰라. 이런 회계 지식도 없고 또 경험이 없다고 보니까 잘 몰라. 그 우리는 이제 알잖아. 전문가니까. 가면은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높아서 안 되구나. 또는 차입금 비율이 높아서 안 되구나. 또는 자본 잠식이 3년 이내에 올해하고 작년은 괜찮은데 저작년 거 2017년도께 자본 잠식이 돼 있구나. 또는 단기순 손실이 돼 있구나. 그것 때문에 안 되구나.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이 회사가 유통회사냐 제조회사냐 분별을 해가지고 유통회사니까 10% 이상 받았으니까 안 되는 거죠. 매출이 100억인데 10억이나 15억 받았으니까 모가지 찼으니까 안 되는 거고. 거기 차입금 비율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통업이냐 제조업에 따라서 이게 차입금이 비율에 걸렸다 안 걸렸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왜 돈을 못 받느냐, 정부에서 정책을 왜 못 받고 신청하면 캔슬이 됐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의사라요, 우리가. 사람이 병이 나가 아파가 오면은 의사는 이 사람이 왜 아픈지를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해보고 MRI도 해보고 또 환자한테 들어보고 진찰도 전진교도 돼보고 이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픈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재무제표를 보고 왜 못 받았는지 원인을 찾아내야 돼. 그걸 못 찾아내면 컨설팅 자격이 없고 컨설팅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찾아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경험을 해야 돼. 요럴 때는 저쪽에서 안 되고, 요럴 때는 되고, 요거는 원래는 안 되는데, 또, 비율이 50% 넘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게 55% 될 때도 되고, 60% 될 때도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럴 때도 있어. 그 예외사항이 있어. 그런 것도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해야 돼. 어떤 거는 막 40% 됐는데도 안 돼. 그건 또 왜 안 되느냐. 또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돼. 여러 가지 이제 이게 30몇 가지를 이제 점수화 시키는데 그걸 다 더해보이 70점이 안 되기는 안 되는 거야.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몇 가지를 다 써야 돼. 그쪽에서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자격 요건을 우리가 다 이제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요래도 맞춰보고 저래도 맞춰보고 이래 하면은 결국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을 딱 찾아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걸 제거시켜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가 종양을 발견했다, 의사가. 그럼 종양을 제거시켜야 그 사람 병이 낫잖아요. 종양을 놔둬버리면은 이 암이 되고 암이 이제 전이가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종양이 딱 발견되면 그걸 제거시키는데 의사가 보고 여기 요만큼 퍼졌으니까 요만큼만 도려내면 되겠다. 이만큼 퍼졌으니까 이만큼 도려내면 되겠다. 그거는 이제 자기 경험에 의해서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진짜 명의를 만나면은 딱 한 번만에 나섰지만은 또 이게 실력이 모자라는 의사를 만나면은 이만큼 도려내야 되는데 요만큼 도려내면은 또 뿌리가 남아가지고 그게 또 번지가지고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또 세 번째 수술을 하고 결국 사람이 죽고 이제 이제 실력이 있는 의사를 만나면은 한 번만에 나서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실력 없는 의사 만나면은 이게 이제 고생만 죽더라고 사람은 죽는 거예요. 똑같이 이 정책자금 컨설팅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전문가를 만나면은 딱 보고 바로 수정할 거 수정하고 고칠 거 고치가지고 그래 자금을 딱 내주는데 이 실력 없는 사람 만나면은 지 딴에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결국 돈을 못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계에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돈 못 내주면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사는데 돈도 없는데 지가 어떻게 버텨요? 딴 거 해야지. 그렇지만은 실력이 있으면은 돈을 딱 내주면은 어때요? 돈이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이 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자금 컨설턴트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